자, 이제 우리가 논점 10-4 계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 문제 파트에서는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그 접근법에 대해서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숫자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담배 수요에 대한 흡연자들의 가격 탄력성이 아래와 같을 때 정부의 담배 소비세 인상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탄력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청소년이 성인보다 높고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청소년의 담배 지출액은 감소할 것이다. 자, 청소년들은 가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가 조금만 인상되어도 담배 가격이 조금만 인상되어도 담배 소비량이 대폭 감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맞는 표현 2번 성인의 담배 지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성인들은 비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담배 가격이 인상된다 하더라도 담배 소비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겠죠. 따라서 담배 지출액은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3번 두 소득 계층으로부터 조세 수입은 증가할 것이다. 자, 저소득층, 고소득층 모두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 부과 후에 담배 지출액이 증가할 거예요. 따라서 조세 수입은 증가하겠죠. 4번 청소년들의 담배 소비가 성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겠죠. 청소년들이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이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5번 저소득층 전체 담배 소비가 고소득층 전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게 감소할 것이다. 더 많이 감소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품에 25%의 종가세율을 부과했대요. 생산자 측에 과세한 후에 판매량은 50이 되었다. 판매 가격도 50이 되었다. 이걸 보세요. 자, 이 기업의 한계 비용이 40으로 일정하대요. 그 무슨 얘기야? MC 곡선이 40으로 이렇게 수평선이란 얘기인데, 자, 이 상태에다가 25% 종가세를 부과했더니 이제는 50이 된 거잖아요. 10이 오른 겁니다. 10만큼이 상승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조세 수입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조세 수입의 크기는 단위당 조세액을 구해야 됩니다. 단위당 조세액 얼마죠? 1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얼마입니까? 조세 부과 후 거래량 50이니까 10 곱하기 50 해주면 500이 정답이 되겠죠. 자, 3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 수요 곡선은 P는 2000 빼기 EQ이며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이다, 수평선이다 이 얘기죠. 세전 균형 가격이 1000원이라고 할 때 단위당 1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평선인데 균형 가격 둘이 만나서 생긴 균형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의 높이가 1000원 높이에서 수평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래프로 옮겨 그려보면 자, 이러한 수요 곡선이 있었을 것이고 높이 1000에서 수평선에 공급 곡선 있었겠죠. 자, 이 둘이 만나는 점 구해보면 여기 균형 거래량 5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단위당 1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S곡선이 1100으로 100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가 결정되고 그때 균형 거래량 4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종전에 조세 부과 전에는 한 개당 1000원을 내고서 이 재화를 소비했는데 이제는요 조세 부과 후에는 한 개당 1100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부는 100원 전체를 다 부담하고 생산자는 1100원을 받아서 100원의 조세를 납부하고 나면 결국 종전과 똑같은 1000원을 수취하기 때문에 생산자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게 됩니다. 자, 1번 소비자 가격 1100원이다. 맞죠? 두 번째 수요량은 450이 됩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소득 효과가 없다면 초과 부담은 2,500이다. 자, 초과 부담 여기 있죠. A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50 곱하기 100 하면 45,0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판매 수입은 얼마인가? 이 얘기인데 판매 수입은 자, 생산자가 450개를 일단 판매하죠. 조세 부과 후에는 450개를 판매하는데 판매 가격은 1,100원에 판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 100원에 해당되는 전체 판매 수입 중에서 여기 사각형 면적은 나라의 조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판매 수입은 여기 하방 면적 여기만이 판매 수입이 됩니다. 따라서 45만 원이 판매 수입이다 라고 해야 맞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3번 풀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각각 다음과 같다. 생산자에게 단위당 200원의 종량세를 부과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각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크기는 얼마인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급 함수가 P 이꼬르 Q라고 하는 것은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산자에게 200원의 종량세를 부과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200원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공급 함수가 P 이꼬르 Q에서 P 이꼬르 Q 플러스 200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공급 함수가 P 플러스 200으로 바뀌게 되면 P 이꼬르 Q 플러스 200으로 조세 부과 후에 바뀌게 되면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새로운 균형점은요, 요 점인데 한번 구해보면요, 연립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 Q가 1800이니까 Q가 900이 나오게 됩니다. Q가 900이 나오게 되고 Q 900을 집어넣으면 P는 110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종전에는 Q가 1000이었고 Q 1000 집어넣으면 P도 1000이었습니다. 자, 종전의 가격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올랐어요. 자, 생산자에게 단위당 200원의 종량세 부과했는데 판매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올랐습니다. 그 말은요, 소비자 부담 부분이 100원만큼 증가했다 이 얘기니까 나머지 100원은 생산자가 지겠죠. 따라서 소비자가 100원 지고 생산자가 100원 줘서 단위당 200원의 조세를 모두 다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반반씩 부담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 문제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죠. 자, 조세 부과 전에 수요 공급 함수 연립해서 균형점 구하고 이 균형점 높이가 1000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 단위당 200원의 종량세 부과한 다음에 조세 부과 후 공급 함수하고 수요 함수 연립해서 균형점 구하면 여기가 1100원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부과된 조세는 200원인데 가격 상승폭은 100원밖에 안 했어. 그럼 나머지 100원은요, 생산자가 부담했겠죠. 만약에 자, 부과한 세금은 200원인데 가격 상승폭은 50원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150원은요, 생산자가 부담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휴대폰의 수요 곡선이 이렇고 공급 곡선이 이렇다라고 줘져 있습니다. 정부가 25%의 종가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 세후 소비자 가격과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얼마냐 이 얘기인데, 자, 아까 우리가 종량세는 함수를 그대로 위로 올리면 되는 건데 종가세는 25%니까 1.25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쭉 있었을 때 요 P 값이 종전보다 1.25배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가격이 종전보다 1.25배 비싸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공급 함수를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측으로 30만큼 증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거 어떻게 했죠? 함수식을요, 똑같이 둔 다음에 Q를 30만큼 증가시켜야 되니까 플러스 4 놔두고 여기 Q 자리에다가 Q 플러스 30을 넣는다고 했던가요? 요거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되죠? 30을 증가시키려면 반대로 30 빼기 30을 한다고 했습니다. 요 Q 자리에 Q가 종전보다 30만큼 더 커져야 되니까 Q 플러스 30이 아니라 Q 자리에 반대로 Q 빼기 30을 넣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식하는 느낌과 반대입니다. Q를 30만큼 늘리고 싶으면 함수식에다가 Q 자리에 Q 빼기 30을 해줘야 돼요. Q 플러스 30이 아닙니다. 요거 원리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요 P를 1.25배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곱하기 1.25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죠. 자, 1.25배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꾸로 1.25로 P를 나눠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P가 사실은 1.25배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N은 똑같고요. 똑같고 P 자리에다가 1.25로 나누어 줘야지만 실제로 P가 1.25배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 1.25 곱하게 되면요, 얘 1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P가 어떻게 변하냐면 요것이 75 플러스 5Q로 바뀌게 됩니다. 75 플러스 5kg 바뀌게 돼요. 이게 뭐죠? 조세 부과 후 공급 곡선. 이건 뭐죠? 조세 부과 전 공급 곡선.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급 곡선에 종가세를 부과할 때 종가세 부과 후 공급 함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종가세만큼
P를 증가시키려면 그 숫자로 거꾸로 나누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이러한 함수식을 그래프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 조세 부가전 공급 곡선, 조세 부가 후 공급 곡선, 종전의 S를 1.25배 한 새로운 S입니다. 자, 종전의 균형점 여기고요. 새로운 균형점 여기입니다. 자, 이 균형점은요, 수요와 공급 함수를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종전의 균형 가격 168, 새로운 균형 가격 175니까 요 상승폭이 플러스 7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뭡니까? 세후 소비자 가격 나와 있죠. 175. 소비자는 이제 175를 내야 물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조세 수입이 얼마냐? 여러분 늘 강조드립니다만 조세 수입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문제에서 조세 수입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공식 써놓고 시작하세요.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판매량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단위당 조세액을 어떻게 구하냐면 자, 새로운 균형점 하에서 거래량이 20개니까 요 20개가 종전의 공급 곡선의 높이는 140밖에 안 되는데 새로운 공급 곡선까지 높이는 175이기 때문에 요 갭이 35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양자의 차이로서 높이 차이로서 단위당 조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조세 부과 후 거래량 20개네요. 둘이 곱해주면 700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종가세를 부과했었을 때 한 번 더 핵심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종가세를 부과했었을 때 공급 함수를 어떻게 변형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그래프에서 단위당 조세액을 구하고 싶으면 자, 조세 부과 후 새로운 균형점에서 종전의 공급 곡선에 내린 수직 높이 차로서 단위당 조세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6번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우하향하는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상품은 정상제이고 공급 곡선이 특이하게 우하향한데요. 여러분 원래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 예외적으로 우하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울기가 수요 곡선보다 상대적으로 더 완만하다고 해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그래프로 옮겨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S가 더 완만하죠. 더 완만한 S, 우하향합니다. 수요 곡선은 원래 우하향하고요. S는 특이하게 우하향하는데 더욱더 완만하게 우하향합니다. 자, 이러한 상품에 종량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럼 S가 단위당 종량세액만큼 상방 이동하게 되겠죠. 그러겠죠? 자, 단위당 조세액만큼 이만큼 S가 상방 이동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새로운 균형점이 도출되게 되겠죠. 종전의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단위당 부과된 조세액의 높이는 여기 노란색 화살표의 길이인데 가격 상승폭은 이만큼의 길이이기 때문에 자, 부과된 단위당 조세액보다 가격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자, 부과된 단위당 조세액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다. 자, 문제가 뭐죠?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소비자 가격 상승합니까? 네, 상승하죠. 2번 초과 부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조세 부과 전 거래량, 조세 부과 후 거래량.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민간의 의사 결정이 교란됐죠. 거래량이 감소했죠. 따라서 초과 부담 발생합니다. 요거 틀린 표현이에요. 자, 3번 소비자 부담액은 조세 부과액보다 작다. 틀렸죠. 더욱더 크죠. 왜냐하면 자, 단위당 조세 부과액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소비자 부담액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고요. 소비자 잉여는 불변이다. 감소했죠. 왜냐하면 자, 소비자 잉여는 P 곱하기 Q인데 여러분 소비자는 언제 행복하죠? 소비자가 언제 행복하냐면 가급적 싼 가격에 가급적 많이 소비할 때 소비자는 행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가격은 비싸지고 거래량은 감소했어요. 볼까요? 가격은 비싸지고 거래량은 감소했습니다. 정반대죠. P와 Q가 모두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는 반드시 감소했겠죠. 상품 거래량은요, 감소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이러한 특이한 경우에는 부과된 단위당 조세액보다 더욱더 큰 폭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한 후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공급 곡선이 이렇고 수요 곡선이 이렇게 함수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균형에서 조세 수입 함수와 조세 수입이 최대일 때 세율 t를 구하면이라고 주었습니다. 이 문제는 수식 계산 문제인데 자, 일단은 조세 부과 전에 균형 거리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를 같다라고 연립을 놓으면 QQ 같으니까 요식과 요식을 같다라고 연립을 놓으면 균형 가격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계산해 보세요. 자, 그런데 공급 곡선의 함수식이 이거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 P에다가 집어넣으면 결국 Q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P와 이 Q가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조세 부과 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조세 부과 전 균형 가격과 조세 부과 전 균형 거래량. 자,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단순하게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같다라고 놓은 겁니다. 우리 원래 그렇게 구하죠.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조세 수입 함수, 종량세를 부과한 후네, 그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자, 조세를 부과한 후에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조세 수입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자, 조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단위당 조세액 곱하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이죠. 자, 그런데 여기 Q가 이게 어떤 Q예요? 이게 조세 부과 후 거래량입니다. 따라서 여기 조세 부과 후 거래량에다가 곱하기 t를 하면 뭐가 되겠죠? 바로 조세 수입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조세액 해주면 조세 수입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정답이 얼마죠? 50t 빼기 2분의 1t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조세 수입 함수고요. 자, 이 조세 수입이 최대가 될 때 세율을 구하래요. 자,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했지만 2차 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면 그래프 함수식이 아마도 죄송합니다. 그래프 함수식이 아마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랬을 때 여기 최고점을 구하려면 이 최고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요 식을 미분한 다음에 미분값이 0이다로 구하시면 되겠죠. 자, 요거 미분해 주면요. 50 빼기 t이기 때문에 요게 미분값입니다. 이게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t가 50일 때 여기 꼭지점이 되겠죠. 기울기가 0 나오니까요. 따라서 t는 50%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7번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면 이 얘기죠. 자, 조세 부과 후의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이러하기 때문에 조세 부과 후 균형 가격, 조세 부과 후 균형 거래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조세 수입 함수는 조세 부과 후 거래량 곱하기 단위당 세액이기 때문에 여기 단위당 세액이기 때문에 조세 수입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1차 미분을 이용해서 최대일 때 세율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어떤 재화의 수요, 공급 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자, 이게 뭐죠? 수요 함수, 공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공급자에 대해서 단위당 30만큼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하자. 이때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생산량, 정부의 세수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총 3가지를 묻고 있네요. 자, 그래서 원래 균형점 구할 수가 있겠죠? 이 둘이 연립하면 원래 균형점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공급자에게 단위당 30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니까 자, 조세 부과 후 공급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자, S가 위로 올라가야 되죠. S가 30만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P가 종전보다 30만큼 커져야겠죠. 가격이 종전보다 30만큼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 P자리에 1번 P 플러스 30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2번 P 빼기 30이 들어가야 됩니까? 자, 지금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느낌과 반대예요. P를 30만큼 높여줄 거면 반대로 P 빼기 30이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Q 마이너스 200 플러스 4에 P 빼기 30으로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00이고 4P 빼기 120이니까 더해주면 빼기 320 플러스 4P 이꼬르 Q 바로 이것이 조세 부과 후 공급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세 부과 후 공급 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이제 이 식만 나오면 이 식과 수요 함수를 연립하면 새로운 균형점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걸 할 수 있느냐죠. 아시겠죠? 자, P를 30만큼 높이고 싶으면 반대로 P 자리에 P 빼기 30을 넣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제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래프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의 조세부가전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이렇게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를 단위당 30만큼 위로 높여주면 새로운 S가 나오게 되고 새로운 균형점이 도출되게 되겠죠. 거기에 좌표값은요 120과 160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문제가 뭐죠? 균형 가격은요 120이고요. 생산량은요 160이고요. 자, 정부의 조세 수입 중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 자, 원래 가격 얼마였습니까? 100원이었죠. 새로운 가격이 얼마입니까? 120원이죠. 그럼 소비자가 20을 부담하고요. 자, 근데 이상하죠? 정부가 부과한 세금은 단위당 30입니다. 근데 소비자가 20을 부담한대요. 그럼 나머지 10은 누가 부담하죠? 나머지 10은 생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는데 지금 단위당 조세액은 20, 10이긴 한데 총 조세액을 구하려면 여기 사각형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바로 여기가 소비자 부담액 총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 여기는 뭐가 되죠? 생산자 부담 총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죠? 정부의 전체 조세 수입이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이윤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이윤세는 중립세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이윤세의 부과는 독점 기업의 균형 생산량 전혀 감소시키지 않아요. 1번 틀렸고요. 영향 미치지 않는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왜? 중립세니까. 자, 이윤세는 경제적 이윤에 부과되는 것이다. 이거 5번 질문 외운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데 오케이, 맞는 말이죠. 오케이,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어떤 독점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수요 곡선이 이렇다. 한계 비용 50으로 일정하다. 한계 비용 일정하대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수요 함수를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이면서 일정하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서 일정하고 한계 비용이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죠. 자, 이 공식 기억하시죠? 딱 이 공식을 쓰는 경우입니다. 단위당 1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 자, 여기 가격 탄력성 2를 집어넣으면 요 앞에 개수가 2로 바뀌게 되고, 자, 단위당 10원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은요 곱하기 해서 20, 2배만큼 상승하게 됩니다. 너무 쉬운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1번 보겠습니다.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반 굴절하는 구간에서 임금 소득세를 부과할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반 굴절하는 구간에서, 이러한 구간에서 임금 소득세를 부과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그 얘기인데 한번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요 점, 요 F점 이상부터는 후반 굴절하고 있죠. 자, 원래의 노동 수요는 D선이었습니다. 하얀색 D선이었어요. 그런데 자, 노동 수요자인 기업에게 너 앞으로 사람 쓸 때는 세금 내고 사람 써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조세 부과 후 노동 수요 고수는 D-로 나와 있죠.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조세 부과 전의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2점이고요. 조세 부과 후 균형점은요, 여기 F점이 됩니다. 자, 조세 부과 전에는 W0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자, 노동자도 W0의 임금을 받고 기업도 W0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조세가 부과되어서 새로운 균형점이 F로 와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W1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W0에서 W1으로 감소하게 돼요. 반면에 기업은 W1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여기에다가 자신들이 국가에 내는 세금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임금은 여기 조세까지 포함해서 W2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조세 부과 전에는 W0의 임금을 지급했는데 조세 부과 후에는 W2만큼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죠? 공통적인 특징은 자, 노동 공급자나 수요자나 모두 다 조세 부과 전과 비교해서 조세 부과 후에는 더 낮은 임금을 받기도 하고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나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이나 모두 다 종전보다 내려간다는 게 포인트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오케이. 이러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지문을 보겠습니다. 1번. 노동 공급자가 받는 순임금률은, 여러분 순임금률은 세후 임금을 얘기합니다. 공급
순임금률인 공급임금률은 조세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자, 단위당 조세액이 이만큼인데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요만큼 하락하기 때문에 더욱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발생하냐면 임금이 하락하죠. 임금이 하락할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크기에 의해서 노동 공급량의 크기가 결정되는데, 자, 대체 효과는 임금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여거의 기회비용이 싸지죠. 그러면요, 일하기가 싫어져. 임금이 내려가면 일하기가 싫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는 노동 공급 시간이 줄어들게 돼요. 반대로 자, 임금이 하락하면 내가 좀 더 가난해집니다. 그러면요, 일을 더 열심히 하겠어 라는 생각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게 됩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요, 자,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하는 구간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의 크기를 압도합니다. 그런데 후방 굴절 구간은 예외적으로 소득 효과의 크기가 대체 효과의 크기를 압도합니다. 따라서 이 효과의 크기가 요 효과의 크기보다 더 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요, 결과적으로 이 둘을 합치면 노동 공급 시간이 증가하는 결론이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후방 굴절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특이하게도 임금이 내려갈 때 오히려 노동 공급 시간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런데 후방 굴절 구간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뭐가 특수한 얘기 같지만 원래 우리가 알던 얘기예요. 자, 원래는 후방 굴절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임금이 상승하면 오히려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기억하시죠? 자, 후방 굴절 구간은 사람이 소득이 오르면 이제 오히려 특이하게도 노동 시간을 줄인다. 그러한 구간을 우리가 후방 굴절 구간이라 한다고 했는데, 자, 이 얘기의 방향만 반대인 겁니다. 그러면 요거의 반대는 뭐죠? 임금이 내려가면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린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당연하지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무슨 마치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예외적으로 소득 효과의 크기가 대체 효과의 크기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오케이. 2번. 기업이 지불하는 수요 임금률은 조세보다 더 크게 하락한다.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종전에 W0에서 W2로 하락하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고 하락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요. 3번. 조세는 노동 공급자에게 100% 이상 귀착된다. 자, 부과된 단위당 조세액보다 더욱더 크게 하락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자한테 100% 이상 전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균형 노동량은 오히려 L0에서 L1으로 증가하죠. 자, 수요자는 과세로 인해서 더욱더 낮은 임금률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낮은 임금률로 더욱더 많은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11번 문제를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맥주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X제가 맥주인데, 자, 이 맥주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쳐보죠. 자, 이 세금을 내기가 싫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맥주의 소비량을 줄여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조세를 피해가야 돼요. 조세를 피해가야지만 조세를 덜 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세금을 매겼더니 오히려 노동 공급 시간을 늘렸어. 세금을 매겼더니 오히려 노동 공급 시간을 늘렸기 때문에 이 조세 부담을 100% 이상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말씀드릴게요. 피해야 되는데, 피해야지만 조세를 최대한 덜 부담하게 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종전보다 맥주를 더 많이 소비해. 조세를 부과했더니 종전보다 맥주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 한다면 부과된 세액보다 오히려 맥주 세금을 조세 부과 전보다 맥주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순수 독점 시장의 수요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독점 공급자의 총 비용 함수가 저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자에게 20의 조세를 부과할 때 옳지 않은 게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수요 함수는 문제가 주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독점 기업인데 MC 곡선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요?
총 비용 함수를 줬습니다.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만 공급 곡선이 있고 불완전 경쟁 시장의 기업들은 공급 곡선이 아니라 MC 곡선을 가지는데 그 MC 곡선이 공급 곡선의 역할을 대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MC 곡선을 구해야 돼요. 그 MC 곡선을 마치 공급 곡선인 것처럼 쓸 겁니다. 자, TC에서 MC를 구하려면요. 이것을 미분하면 되겠죠. 따라서 자, 여기에서 MC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MC를 구했다고 치고 한번 MC 구해볼게요. MC 구하면요. Q 플러스 10이 되죠. 이게 MC 곡선입니다. 이게 사실상의 이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처럼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독점 기업은 어떻게 생산량을 결정하냐면 수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문제가 주고 있죠. 자, 이게 수요 함수라면 MR 곡선이 Y절편 똑같으면서 기울기 2배로 내려오게 되죠. 자, 이게 MC 곡선이니까 MC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 둘이 만나는 요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결정되고 정작 판매 가격은 요 높이가 아니라 여기 수요 곡선까지 높이로 결정된다는 거 요거 기억하실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뭐까지 구해야 돼요? MR 곡선까지 구해야 돼요. 독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나 가격을 구하려면 MR 곡선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수요 곡선이 있는데 MR 곡선 어떻게 구하겠죠? 자, 이 수요 곡선을 P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요거를 요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넘기면요. 300 빼기 Q가 됩니다. 자, 3을 3분의 1로 양변에 곱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P는 100 빼기 3분의 1 Q가 됩니다. 이게 뭐죠? 수요 함수입니다. 이게 수요 함수예요. 근데 MR 곡선은 수요 함수와 Y절편은 똑같으면서 기울기가 2배이기 때문에 MR 곡선은 식이 어떻게 도출되냐면 이렇게 도출되겠죠. MR 곡선은 똑같이 100인데 절편 똑같은데 기울기가 3분의 2로 2배가 될 겁니다. 여기 기울기만 2배가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보기 좋게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조세부가전 수요 곡선 요거죠. 근데 조세부가전의 수요 곡선 요건데 MR 곡선은 기울기 2배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기울기가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2배가 되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소비자에게 20만큼의 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소비자에게 20만큼의 조세를 부과하면 수요 곡선이 20만큼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20만큼 아래로 내려가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식은요, MR 곡선은 또 이렇게 2배 급한 기울기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프가 어때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프를 굳이 그실 필요가 없어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헷갈려. 그래서 그냥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요 원리만 머리에 가지고 있다면 그래프가 오히려 필요가 없어요. 자, 이제 MR 곡선 구했죠? 오케이, 그랬을 때, 자, 이 수요 곡선을 20만큼 내리려면 P가 20만큼 작아져야 되니까 요 100이 80으로 작아지면 되겠죠. 물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수요 곡선을 20만큼 내린다 얘기는 수요 곡선의 P를 좀 전보다 20만큼 내린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20만큼 감소시켜야 됩니다. 20만큼 감소시키려면 여기 P 자리에다가 P 플러스 20이 오히려 와줘야 돼요. 20을 감소시키려면 반대로 20만큼을 증가시키는 플러스 20이 여기 식에 와줘야 됩니다. 자, 요 20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얘가 8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조세 부과 후 수요 곡선 역시, MR 곡선 역시 80,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만 2배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하셨죠? 자, 이제 이것과 뭐가 만나야 돼요? MR이 만나야 돼요. MC가 만나야 됩니다. 요 MC. 요 MC하고 요 MR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 구할 수가 있고 그 생산량을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면 그때 판매 가격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해보니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조세 부과 전에는 54개가 균형 거래량이면서 그때 가격은 82가 된다고 합니다. 조세 부과 후에는요. 요 MC하고 요 MR을 연립해서 구해보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42가 나온다고 하고 요 42를 수요 곡선에 집어넣으니까 가격은 66이 나오게 됩니다. 가격이 무려 16이 하락하게 돼요. 자, 옳지 않은 게 뭐냐 물어봤죠.
자, 문제가 오케이. 1번 세전 균형 거래량은 Q가 54이다. 맞습니다. 2번 세전 균형 가격은 80이다. 맞습니다. 3번 소비자가 실제로 세후 균형 거래량은 40이다. 맞고요. 자,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단위당 세금은 12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세금이 단위당 20이 부과됐습니다. 단위당 20이 부과됐는데 시장 균형 가격이 16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조세액은 4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소비자가 종전에는 82만큼의 가격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지금은 66을 내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비자가 66에 사면 종전보다 16원을 싸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66원에 산 다음에 2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실제로 느끼는 구매액은 86이 됩니다. 여기다가 20을 더해서 86이 소비자의 실구매 부담액인 거예요. 종전의 82보다 플러스 4가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부는 4다라고 해야 맞고요. 공급자 부담부는 16이다라고 해 맞습니다. 공급자는 종전보다 16만큼 싸게 팔기 때문에 공급자 부담부는 16이 돼요. 자, 좀 정리를 하죠. 사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 아닌데 왜 복잡하냐? 첫 번째, 기업이 완전 경쟁 기업이 아니라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MC와 MR이 만나는 점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MC도 구해야 되고 MR도 구해야 됩니다. 게다가 지금 문제가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했기 때문에 수요 함수를 조세 부과 전과 조세 부과 후로 두 가지를 구해야 되는데 수요 곡선이 두 가지로 나와 버리면 MR 곡선도 두 가지로 나와 버려요. 그래서 식이 많아지고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구했다고 치고 자, 종전의 균형점을 알고 싶으면 자, 종전의 MC와 MR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구하시면 되고 조세 부과 후의 균형점 구하고 싶으면 조세 부과 후 MR 곡선과 MC 곡선 연립해서 이윤 극대화 생산량 구하시면 됩니다. 각각 구해보면 이러한 좌표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시장 거래 가격이 16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생산자 부담이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소비자는 66에 사긴 사지만 소비자가 20에 조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실제 부담 총액은 단위당 86원이 됩니다. 종전보다 4원이 증가하죠. 그래서 소비자 부담부는 단위당 4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12번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3번이네요.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독점 기업의 평균 비용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총 비용 곡선도 아니고 한계 비용 곡선도 아니고 평균 비용 곡선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독점 이윤을 극대화하는 산출량 가격 소비자 잉여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MC 곡선을 구해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AC 곡선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MC를 어떻게 구하냐면 AC 곱하기 Q를 해주면 바로 이것이 TC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Q, 곱하기 Q를 해주면 얘가 뭐가 된다? TC가 돼요. TC가. 그럼 TC가 얼마입니까? TC는 40Q 플러스 Q의 제곱이 됩니다. 요 TC를 1차 미분해주면 그게 MC가 됩니다. 따라서 MC는 이렇게 구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40 플러스 2Q가 MC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하셨겠죠? 오케이, 이제 MC 구했죠? MC인데 아하, 우리가 MR 곡선도 구해야 되네요. 그죠? MR 곡선을 구해야지만 둘이 만나는 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 식을 이렇게 바꿔보면 수요 함수는 160에 빼기 Q로 식을 바꿨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MR 곡선은 Y절편 똑같으면서 기울기 2배이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MR 곡선이고요. 이게 MC 곡선이니까 이 둘을 연립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윤 극대화 생산량이 나오겠죠. 그 생산량을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때 가격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문제에 지금까지 해결한 사항을 한번 그래프로 옮겨 보겠습니다. 자, 원래 수요 함수 이랬고요. MR 곡선 기울기 2배입니다. MC 곡선 제가 구했고요. 자, 이 둘이 만나는 이윤 극대화 생산량 30이 나옵니다. 이
30을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가격은 130이 나와요. 따라서 30, 130이고 자, 이때 이 점에서 거래할 때 소비자가 얻는 잉여는 여기 삼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왜 그런 거죠? 자, 30단위만큼 거래할 때 소비자가 얻는 총편익은 수요 곡선 하방 면적만큼의 총편익을 얻게 되는데 자, 지불하는 비용은 여기 사각형 면적만큼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나머지 여기 삼각형 면적만큼이 소비자 잉여로 남게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30 해주면 삼각형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13번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AC 조건을 MC로 바꿀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AC에다가 Q를 곱한 다음에 미분해주면 MC가 나오게 됩니다. 자, 14번 볼까요? 독점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총 비용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 잉여의 변화 크기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독점 시장이니까 역시 MC와 MR을 구해야겠죠. 자,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수요 함수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P는 30 빼기 Q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MR 곡선 구하면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30 빼기 2Q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MC는요. TC를 미분하면 MC 되는 거죠. 그러면 MC는요. Q가 됩니다. 단순하죠? 이게 MR이고 이게 MC예요. 자, 그랬을 때 단위당 6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명확한 표현이 없는데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전제하겠습니다. 생산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본다면 자, 조세 부과 후에 MC는요. 어떻게 됩니까? Q 플러스 6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얘랑 연립하면 조세 부과 전 이윤 극대화 생산량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얘랑 연립을 하면 조세 부과 후 이윤 극대화 생산량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래프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옮겨 그리면 이렇게 옮겨지겠죠. 자, MC가 원래 Q였는데 Q 플러스 6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종전의 균형점은 여점이 되고요.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종전의 균형점 하에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큰 삼각형 넓이인데 새로운 균형점에서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여기 작은 삼각형 넓이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인 여기의 면적을 구하게 된다면 소비자 잉여의 감소분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5번이네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어떤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는 이렇게 주어져 있다. 요 C는요. 총 비용 함수입니다. 얘는 TC예요. TC가 있으니까 MC를 구할 수가 있겠죠. 수요 함수는 저렇다고 합니다. 한번 구해 볼까요? 자, MC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미분하면 돼요. 2Q가 되네요. 자, 수요 함수가 저러하니까 MR 구해볼까요? MR은 저거니까 기울기 2배니까 20 빼기 2Q가 됩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그랬을 때 정부가 재화 한 단위당 4원씩의 조세를 이 기업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한다고 가정할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조세가 부과되기 전 독점 기업은 재화 한 단위당 15원의 가격에 5단위를 판매한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비용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MC가 수요 함수는 이렇게 MR이 이렇게 구해진다는 거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MR과 MC를 같다라고 둬야겠죠. MR과 MC를 같다라고 놓으면 이 둘을 연립해야 됩니다. 연립하면요. 4Q가 20이니까 Q가 5가 나와요. Q가 5가 나오고 이 Q를 여기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P는 1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굳이 그래프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MR하고 MC 연립하면 이윤 극대화 생산량 나오고 이 양을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그때 가격 나오는 거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있다면 굳이 그래프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케이, 기억 맞는 표현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독점 기업에게 단위당 4원씩의 조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MC가 4만큼 위로 올라가 줘야겠죠? 그러면 MC 곡선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게 요렇게 변화하게 됩니다. MC 곡선이 4만큼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요 MR과 요 MC를 연립시켜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16이 4Q니까 Q가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때 가격은요. Q4를 다 집어넣으면 P는 16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뭐예요? 이 기업은 재화 한 단위당 16원의 가격에 4단위를 판매한다. 요거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자, 종전의 가격이 15였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16으로 플러스 1원이 올랐어요. 무슨 얘기죠? 소비자 부담이 1원이고 생산자 부담이 3원이다. 이 얘기입니다. 소비자 부담분의 크기는
조세 부과 전의 가격보다 조세 부과 후에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로 측정하는데 1원이 올랐으니까 소비자 부담 부분이 1원이고 생산자 부담 부분이 플러스 3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생산자 부담이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디귿 보죠. 소비자한테 조세를 4원 부과했다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수요 함수가 어떻게 됩니까? 4만큼 내려가 줘야 돼요. 4만큼 내려가려면 수요 함수 여기 P 자리에 다시 한번 해보죠. 여기 P 자리에 P가 4만큼 내려가려면 P 자리에 P 플러스 4를 넣어줘야 됩니다. 4만큼 P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플러스 4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4가 1로 건너가게 되면요. 빼기 4가 되니까 수요 함수는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 수요 함수에서 조세 부과 후 수요 함수에서 기울기 2배인 MR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시죠? 자, 그럼 이제 이 MR과 이거 틀렸네. 이거 MR인데. 자, 이 MR과 요 MC를 연립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4Q니까 Q가 역시 4가 나와요. 똑같이 Q4 나오고요. 수요 함수에 집어넣으면 P가 12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는 12원을 내고서 이 물건을 구매하는가? 요건 틀린 거예요. 요거를 잘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조세 부과 전에는 소비자가 15에 거래를 했어요. 근데 조세 부과 후에는 소비자가 12에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조세 부과 후에 오히려 가격이 3만큼 떨어졌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보면 안 되죠. 왜? 소비자가 12의 물건을 구매하기는 하는데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플러스 4가 더 얹어져서 소비자 부담의 크기는 총 P는 16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소비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구매하는 가격은 하락하지만 거기에다가 조세를 얹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가격은요, 플러스 1원이 상승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아까랑 똑같이 소비자가 1원 부담하고 생산자가 3원 부담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자, 소비자는 재화 한 단위당 12원의 가격이 아니죠. 똑같이 16원의 가격에 내 단위를 구매하게 됩니다. 디귿 틀렸고요. 리을. 자, 조세가 독점 기업에 부과되든 소비자에게 부과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리을은 역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하나하나 해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시험장에 가시면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는데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런 문제는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조금 쉬워 보이는 거 먼저 푸신 다음에 시간이 남으신다면 이런 문제를 푸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가 높은 건 아닌데 양이 많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따라서 시험장에서는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푸는 게 우선입니다.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간이 남으시면 이런 문제, 특히 계산 문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논점 10-1 마치고 이어서 10-4네요. 이어서 10-5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논점 10-5 일반 균형 분석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렵다라고 인식되는 일반 균형 분석인데 여기 그동안에 기출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만큼은 어렵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나올 게 나온다는 거 뭐가 핵심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두 상품 X하고 Y가 있는데 두 상품이 완전 대체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상품 Y에만 조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그러면 조세 부담은 누구에게 귀착되는가? 자, 상품 Y에 조세가 부과되어서 Y의 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면 소비자들이 전부 다 Y를 사지 않고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X제로 수요가 넘어가기 때문에 Y제 생산자는 가격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게 됩니다. 자, 조세 부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한 푼도 올리지 못하게 되어 따라서 모든 조세 부담은 Y제 공급자에게 전부 귀착된다. 1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거랑 유사한 문제를 풀어본 바가 있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두 재화 X, Y제가 있고 두 생산 요소, 노동 자본이 있는데 하버거 모형에서 자본 집약적 재화인 X제에만 상품세를 부과한대요. 자, TX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X라고 하는 재화는 어떤 재화예요? 자본 집약적 재화예요. 자, 그럼 당연히 X제의 생산 소비 감소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X제에 대한 생산 소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X제에 유난히 많이 고용되어 있는 자본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겠습니까? 발생하겠죠. 자본의 대량 해고가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자본이 많이 해고되면 자본의 가격인 이자율은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하겠죠. 당연히 이자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X제 상대 가격은 상승한다, 상승하죠. Y제 상대 가격은 반대로 하락하게 되겠죠. 1번 맞는 표현이고요. X제 소비는 감소하고 Y제 소비는 증가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X제 생산은 감소하고 Y제 생산은 증가한다, 맞는 표현인데 사실은 2번과 3번이 똑같은 말이죠. 4번 X제 자본 투입량 감소하고 그렇죠. Y제 노동 투입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겠죠. 왜 그러죠? Y제 생산이 증가하니까. 자, 5번 자본의 상대 가격은요 당연히 하락하죠.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의외로 쉬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문제는 되게 쉬운 겁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요소 상대 가격은 R분의 W를 쓸 수가 있는데 R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소 상대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자본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자본재가 싸져요. 그러면요 요소 집약도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자, 첫 번째 왜 상승한다? 요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왜 상승한다? 자본이 종전보다 싸지니까. 자본이 종전보다 싸지니까 싸진 자본재의 상대적 고용 비율이 종전보다 증가한다는 거죠.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종전보다 상대적으로 자본재의 고용 비율이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상대 가격과 요소 집약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만 해결했으면 요걸 통해서 얘만 구했으면 요소 집약도가 상승하는지 감소하는지는 굳이 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왜? 같이 가니까. 방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얘기는 이해를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실제로 문제를 푸실 때는 얘가 상승하는지 감소하는지는 항상 요소 상대 가격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얘에 대해서는 원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 얘가 상승하면 당연히 얘는 상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유 불문 이 둘은 같이 움직여요. 요거 기억하시면 문제 푸실 때 참 편해집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 공급이 가변적일 때, 중요한 표현이네요. 가변적일 때는 어떻게 다른지 보죠.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효과, 옳지 않은 거 무엇이냐 물어봤습니다. 자, X제가 노동 집약적인 재화라고 해볼게요.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요, 노동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때 임금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을 때가 있고 노동 공급이 가변적일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각각의 경우마다 임금 하락폭이 달라집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얘가 임금이고 얘가 노동량이라고 해보죠. 자, 노동 수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이 주어져 있는데 노동 공급이 여기에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해보죠. 이게 1번이죠.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었을 때. 자, 2번은 무엇입니까? 노동 공급이 가변적일 때, 그러니까 2번이죠. 노동 공급이 가변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차이가 없죠. 자, 그런데 자, 조세 부과로 인해서 노동의 해고가 발생한다고 칩시다. 사람이 이제 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자, 노동 수요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만큼 대폭 하락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 수요가 감소할 때 임금이 이만큼이나 대폭 감소하게 돼요. 그런데 자, 노동 공급이 가변적일 때는 똑같은 노동 수요 감소에 대해서 임금이 요만큼만 하락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죠? 임금 하락폭이 작아진다 이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노동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 수요가 감소해도 꼼짝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폭 임금이 하락해야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식당이 어려워서 사장님 얘기합니다. 종업원들한테 식당이 좀 어려우니까 세금이 부과돼서 어려우니까 좀 직원 일부 몇 명을 해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현재 종업원 10명은 일자리를 다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여기 10분 내 그 월급을 종전보다 대폭 낮출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동 공급이 가변적일 때는 10명 중에 한 3명을 내보낼 수 있다면 나머지 7명의 월급은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임금 하락폭이 작아진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회사를 근무하시는데 내가 꼭 일을 해야 돼. 내가 꼭 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요. 회사에서 나한테 굉장히 낮은 임금을 부른다고 해도 일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내가 현재 가변적이야. 나 임금이 나 이 직장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거야. 나 월급 적게 주면 그만둘 거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월급을 마음에 안 들게 낮추는 경우에는 그냥 그만둬버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월급을 낮춘다고 하면 쉽게 그만두는 사람에게는 사실 월급을 낮추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월급을 낮춰도 어차피 근무할 걸 알기 때문에 월급을 대폭 낮춰서 요구하게 되겠죠. 그런 원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하락폭이 크다. 임금의 하락폭이 크다. 가변적인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작아진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는 가변적일 때 상대 가격 변동폭이 작아진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정되었을 때보다 자본의 상대 가격 변동에 미치는 효과가 작아진다. 맞는 표현이에요. 선생님 그런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했는데 지금 1번 지문은 자본의 상대 가격이라고 했는데요. 노동이 아니라 자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요소 상대 가격은 결국에는 R분의 W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W가 대폭 하락하거나 조금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분수값 전체가 대폭 하락하거나 조금 하락한다와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자, 이 분수값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W는 가만히 있는데 R이 대폭 증가하거나 소폭 증가한다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어떤 분수값이 작아진다고 하는 것은 분자값이 작아진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분자값은 가만히 있는데 분모값이 커진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 지금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하면 임금은 하락하지만 상대적인 자본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움직이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노동 공급은 감소한다. 가변적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2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3번 볼게요. 좀 지우고요. 자, 3번 노동과 자본의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가 크다. 자, X 부문에서 뭐가 해고됩니까? 노동이 대량 해고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량 해고된 노동이 어디로 가죠? Y제 공장으로 가요. Y제 공장으로 가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Y제는 자본 집약적인 공장이기 때문에 K가 많이 필요한 공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르르 와서는 K가 하는 일을 저도 시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대체가 되느냐? 자, K가 하던 일을 L이 얼마나 쉽게 대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재취업이 쉽냐 어렵냐가 결정된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 대체가 안 된다. 대체가 안 된다고 해버리면 Y제 공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이해하시겠죠? K가 하던 일을 L이 대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L의 재취업이 어려워집니다. 라고 한다면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는 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자,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임금의 하락폭은 더욱더 커진다라는 말 맞는 말이에요. 반대로 대체 탄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 K가 하던 일을 L이 쉽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L의 재취업이 용이해지니까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많이 내려갈 이유가 없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그냥 외우세요. 자, 문제 나올 때마다 매번 따지기 헷갈리니까 그냥 대체 탄력성 작을수록 상대 가격 변화폭 크다. 양자가 반비례 관계라는 거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번 생산 요소 공급이 고정되었을 때보다 노동의 상대 가격은 더 크게 하락한다. 틀렸죠? 자, 가변적이면 더 작게 하락합니다. 그것이 노동이든 자본이든 간에 어쨌거나 상대 가격 변화폭이 작아진다는 거 그거 아까 말씀드렸어요. 5번 산업 간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의 상대 가격 변화가 크다. 자, X제가 굉장히 노동 집약적 재화일수록 반대로 Y제가 굉장히 자본 집약적 재화일수록 X제의 생산 감소 시에
노동이 더욱더 큰 폭으로 대량 해고되기 때문에 이 5번 지문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역시 5번 지문도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내용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버거의 조세 부담에 관한 설명이다. 가정하자. 이 경우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한다. 옳은 거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법인 부분은 자본 집약적 재화, 비법인 부분은 노동 집약적 재화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고요. 자, 이 경우에 법인세를 부과한다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문제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이다 보니까 이때의 법인세는 법인 부분에 투자된 자본에 대한 과세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법인세를 TKX로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보시죠. 산출 효과에 의해서 법인 부분에 뭐가 발생합니까? 자, X제 법인 부분에 자본 집약적 법인 부분에 생산이 감소하게 되죠. 생산이 감소하면 K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이자율이 하락하게 될 겁니다. 자, 산출 효과에 의해서 노동에 대비해서 자본의 상대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자, 노동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분모에 옵니다. 자, 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격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원래 쓰던 요소 상대 가격은 R분의 W인데 지금 문제가 주고 있는 요소 상대 가격은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이기 때문에 이때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 이렇게 반대로 써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원래 쓰던 요소 상대 가격은 R분의 W야. 근데 이 문제에서는 출제자가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역수로 준 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노동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 분모에 와요. 그래서 W분의 R이 와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자율이 하락하기 때문에 분자가 하락하면요 결국 요소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1번. 자, 2번. 법인, 비법인 부분 모두 자본 노동 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자, 이렇게 마가 있는 경우에는 뒤에 있는 게 분모고요. 앞에 있는 게 분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L분의 K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L분의 K는 우리가 원래 쓰던 요소 집약도와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것은 우리가 원래 쓰던 요소 집약도와 똑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 비율이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 방향을 보면 되는데, 자, 요소 상대 가격은 요것의 역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쓰던 R분의 W는 반대로 상승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요소 집약도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자, 2번 요거 틀린 표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소 집약도는 요소 상대 가격과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요소 대체 효과에 의해서 법인 부분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 자,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 이게 무엇입니까?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 가격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아까 하락한다라는 거 봤습니다. 요거 틀렸어요. 자, 과세 후 법인 부분이 생산하는 재화된 수요는 감소하겠죠. 산출 효과와 요소 대체 효과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산출 효과는 자본의 가격을 낮추고요. 그렇죠? 자, 요소 대체 효과 역시 자본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요소 대체 효과 역시 자본의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둘이 일치합니다. 자, 5번. 오케이. 맞죠? 오케이, 요거 불분명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자본가가 이 부담을 많이 지게 됩니다. 둘이 일치해요. 그죠? 자, X제에 대한 과세 시에 뭐가 하락해요? 이자율 하락해요. K에 대한 과세 시에 이자율 하락합니다. 둘이 일치하기 때문에 불분명하지 않아요. 자, 문제는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의외로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이 생산 요소, 이 상품 경제 등등 나와 있습니다. 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하고 이렇게 한다. 오케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자, 1번 두 산업 간의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상대 가격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 맞는 표현이죠. 2번 조세 부과의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상대 가격 변화폭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가격이 조세 부과로 인해서 가격이 약간만 상승해도 수요량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생산 요소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겠죠. 3번 원천 측면에서 돈을 버는 측면에서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그 부담을 지는 거 맞고요. 4번 생산 요소 간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대체가 안 될수록 재취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대 가격 변화폭은 커지게 됩니다. 요건 그냥 암기하시랬죠. 4번이 틀린 표현이네요. 자, 5번 사용 측면, 돈을 쓰는 측면, 물건을 구매하는 측면에서는 과세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겠죠. 자, 맥주에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사용 측면에서는 맥주를 많이 소비하는 사람,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되겠죠.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겠어요. X, Y 두 산업으로 구성된 경제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네요.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래요. 가변적인 경우. 여러분,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면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노동 집약적인 X제 산업에 물품세를 부과할 때 어떠한 효과 발생하겠는가? 자, X제에 노동 집약적인 X제에 세금을 부과하면 뭐가 됩니까? 자, QX가 감소하겠죠. 그러면요, 노동에 대량 해고 발생하고요. 그러면요, 임금이 하락합니다. 그러면요, 상대 가격이 하락할 텐데 요 하락하는 폭이 고정되어 있을 때보다 크다, 작다? 가변적이니까 작다 이 얘기예요. 자, X제 산업의 임금률은 하락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X제 산업에 물품세가 부과되었을 때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 하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한다. 여러분 보세요. 임금이 하락했었을 때 대체 효과가 있고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하락한다. 그러면요, 일을 별로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노동 공급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하락하면 내가 가난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하려고 하겠죠. 바로 이것이 노동 소득 효과입니다. 자, 양자의 방향이 불일치한데 뭐가 나와 있죠?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면, 얘가 더 크다면, 요것이 더 크다면 결국 노동 고용량은 감소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2번은 맞는 얘기예요. 2번은 맞는 얘기. 오케이. 이해하셨겠죠? 다음 3번 볼게요. 자, 물품세 부과에 따라서 X제 상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죠. X제를 더 많이 소비하는 사람일수록 부담이 증가합니다. 사용 측면에서 그래요. 자, 4번 생산 요소 공급이 고정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물품세가 자본과 노동의 상대 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작아진다는 거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생산 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면 요소 상대 가격 변화폭이 작아지게 됩니다. 4번 맞아요. 다음에 5번 보시죠. 생산 요소 공급이 가변적이면 고정적인 경우에 비해서 노동 자본 비율 K분의 L인데 더 크게 상승한다.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게 원래 우리가 쓰는 건 요소 집약도 L분의 K예요. 따라서 L분의 K 우리가 원래 쓰던 것과 분자 분모가 바뀌어 있는데 더욱더 크게 상승한다. 사실 이게 분자 분모가 뭔지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더 크게라는 표현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건데, 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면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이 작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소 상대 가격은 항상 요소 집약도와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가 작게 움직이면 얘도 작게 움직여. 따라서 가변적이면 요소 상대 가격의 변동폭만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요소 집약도의 변화폭도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요 문장이 틀린 거예요. 요게 틀렸기 때문에 굳이 요게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는 굳이 따질 필요가 없죠. 근데 굳이 말씀드리면, 자, 얘가 하락하죠. 얘가 하락하니까 얘가 하락합니다. 따라서 이거의 역수는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하는 건 맞게 좋네요. 맞게 줬는데 더 크게가 틀린 거예요. 자, 생산 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이면 얘도 작게, 따라서 얘도 작게 변동하게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7번 볼게요. 하버거의 일반 균형 귀착 모형에서 노동 집약적인 재화에만 개별 소비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세 귀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원천 측면에서 일단 좀 내용 좀 정리할까요? 자, X제가 노동 집약적 재화인데 여기다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죠? QX 하락하니까 노동 고용량 대폭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이 하락할 겁니다. 자, 임금이 하락하면 요소 상대 가격 하락하고요. 그에 따라서 요소 집약도 역시 하락하게 되겠죠. 이러한 이해를 가진 상태에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원천 측면에서 보면은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조세 부담을 진다. 자, 요소 상대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거 봐서 알 수가 있죠. 2번 노동과 자본 사이에 대체
탄력성이 클수록 이것이 클수록 재취업이 용이할수록 이렇게 이해하세요. 재취업.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조세 부담이 더 작아지게 됩니다. 왜? 재취업이 쉬워지니까 2번 틀렸네요. 정답은 벌써 나와 버렸어요. 자, 3번 보죠. 자, 과세 대상 재화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더욱더 큰 폭으로 L이 해고되니까 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되겠죠. 4번 소비자들의 선호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측면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맞고요. 맞는 표현이고 자, 이 경우에는 이 X제를 더 많이 소비하고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큰 조세 부담을 지게 되겠죠. 자, 5번 두 재화 사이의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노동자가 더 큰 조세 부담을 진다. 자,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 상대 가격 변화폭이 커진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8번 문제예요. 8번까지만 풀고 조금 한시름 쉬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재화가 이러이러한데 말이 되게 길죠. X제가 노동집약적 재화다라는 거 나와 있고 자, X제에만 물품세 TX가 부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물어봤어요. 자, 1번 균형 조건은 이렇다. 자, 원래 우리가 여기 1 플러스 TX가 없는 상태에서 파레토 효율 균형을 이루고 있었겠죠. 그런데 X제에만 TX에 조세가 부과되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한 원리에 의해서 여기 X제의 가격이 1 플러스 TX로 비싸지니까 MR에서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데 MRT는 변화하지 않아서 양자의 파레토 효율성이 깨진다라는 거 공부한 바 있습니다. 파레토 최적 그 조세론에서 자, 그런데 균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죠? 균형을 이루려면 MRT도 1 플러스 TX만큼 커지면 결국 얘와 얘가 일치하게 되겠죠. 따라서 MRT가 이렇게 변화하게 된다면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게 될 겁니다. 그 얘기예요. 넘어가시고요. 2번 생산 요소 사이에 대체 탄력성이 작을수록 재취업이 어려울수록 요소 상대 가격 변화폭은 커진다. 이젠 거의 외웠죠. 3번 조세가 부과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노동의 상대 가격은 하락하는 방면 왜? 노동이 대략 해고되니까 임금은 하락하게 되겠죠. 반대로 자본의 상대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것도 역시 맞는 표현입니다. 4번 볼게요. 자, X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자, X제의 생산이 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L의 해고량도 작아지겠죠. 따라서 상대 가격 변화폭은 작아지게 될 겁니다. 의외로 너무 쉽죠? 문제가 주고 있는 썰은 막 엄청 긴데 정작 답은 되게 쉬워요. 5번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요소 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극단적인 요소 집약도를 보일수록 L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 비율은 더 큰 폭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반 균형 분석 모형을 보시면은 일단 기본 강의 때 공부했던 내용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글씨가 많아요. 그래서 와, 이거 어려워 보이는데 싶은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똑같은 물음을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념 이해하셨습니까? 따라서 의외로 이쪽 파트가 내용은 어렵지만 문제는 쉬워요. 근데 항상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쉬우면 문제를 어렵게 내고요. 내용이 어려우면 문제를 쉽게 내요. 그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쪽 파트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공부한 핵심적인 내용 뭐냐면 어떤 경우에 어떤 요건일 때 요소 상대 가격의 변화폭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그것만 기억하시면 의외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 드리고 제 10장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